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건설을 위한 기본 설계가 내년 하반기쯤에나 착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월급쟁이들의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과세 절세 요령이 절실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남해안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여수 지역 아픔의 역사가 세월의 흐름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원청업체의 막무가내식 대금 인하 압박,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김치축제가 올해로 벌써 20회째입니다. 광주 김치 맛을 알리고 김치를 국제화, 산업화한다는 목표로 출발했는데 그동안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을까요? 투자는 많았는데 소득은 별로였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광주 김치축제를 앞두고 여는 특별 행사가 지난해 미국 워싱턴에 이어서 올해는 우리나라의 대표 공전 경복궁에서 다음 달 7일 열립니다. 김치의 중요성은 대한민국의 다른 유물들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경복궁에서 하는데요. 김치축제 본행사는 10월에 열립니다. 올해로 벌써 20회째. 광주 김치의 산업화, 세계화를 목표로 시작했지만 성과는 빈약합니다. 지난해 광주 김치의 수출량은 겨우 3톤, 우리나라 김치 수출량의 0.01%에 불과합니다. 생산 실적도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국내 시장 점유율은 1.2%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치 우리 업체들의 영세성,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성장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 브랜드 상품을 대량 생산하도록 김치타운에 있는 공장 운영을 광주김치협회에 맡겼지만 하루 생산량은 2, 3톤, 공장 가동률은 30% 안팎입니다. 다양하게 여러 군데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몇 군데 안 되더라도 대량으로 납품할 수 있는 이런 매출처를 뚫어야 되는데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김치축제에 107억 원, 김치타운 건립에 341억 원 등 예산 수백억 원을 김치 산업화를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이러고도 안 되는 걸 보면 전략을 수정하든 목표를 포기하든 무슨 수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건설을 위한 기본 설계가 내년 하반기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광주 지하철 2호선을 저심도 경전철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기본 설계비 52억 원이 기획재정부 1차 예산심의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까지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광주 지하철 2호선 기본 설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폭염 피해 국고 지원 기준액을 낮춰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시군당 3억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해야 국고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 기준을 1억 원 이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폭염 피해가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 기준과 시세를 적용하면 15만 마리 이상 폐사해야 할 정도로 국고 지원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은 최근 폭염 기간 동안 닭과 오리, 돼지 등 가축 7만 5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 중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우리 정부의 무관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소송에 대처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우리 정부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김민정 기자가 일본 외무성이 우리 재판부에 보낸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징용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의미 있는 판결을 냈습니다.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이므로 강제징용도 불법이고 1965년 한일협정이 국민 개개인 간의 청구권까지 없앨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전향적 판결 이후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용자들의 승소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소송을 남일보듯 하고 있습니다. 사인 간의 소송, 즉 개인과 개인끼리의 소송에 정부가 입장을 내는 게 부적절하다고 밝히기도 하고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브리핑에서도 이런 소송들을 개인 간의 소송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다릅니다. 일본 외무성이 지난 5월 미쓰비시 손해배상 소송을 다루던 부산고법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한일 협정으로 다 해결됐으니 일본과 그 국민인 미쓰비시 중공업은 손해배상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일본 기업을 정부가 적극 변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보호해야 될
국민이 누구이며 일제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해야 될 국민의 범위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인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전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재판부에 의견서까지 보내는 일본 정부와 강제징용 피해배상 소송을 개인 소송이라며 나몰라라 하는 한국 정부. 두 정부의 태도 차이가 해방 68주년을 맞은 한일 과거사 청산의 현주소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일제에 의해 병탄을 당했던 한반도 곳곳에서 수탈과 강제 동원이 자행됐습니다. 남해안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여수 지역도 아픔의 역사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의 흔적들을 권남기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다도의 끝자락에 떠있는 섬 거문도. 남해 바다를 품고 아름다운 섬의 봉우리를 오르다 보면 갑자기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타납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에 만들어진 일제의 군사 시설물입니다. 남해안의 풍광이 한눈에 보이는 이곳은 당시 통신시설을 갖춘 관측소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쪽엔 어른들도 자유롭게 다닐 만한 공간과 환기구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섬 반대쪽 해안가엔 주택가 뒤쪽으로 일제가 만든 인공굴이 발견됩니다. 곳곳이 서로 연결돼 있으면서 최대 길이가 30m에 달하는 이 굴들은 자살 공격용 보트의 보관 장소로 추정됩니다. 해방 9개월 전인 1944년 12월 말 이미 연합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한 때로 다급해진 일제의 방위총 사령부가 제주도와 거문도 등 남해안 곳곳에 방어시설을 만들게 한 겁니다. 여수에 집중적으로 군사시설을 만든 것은 제주도의 제주도의 방어선이 무너지면은 거문도의 방어선이 무너지면 바로 육지로 오게 됐는데 그 중심이 여수였기 때문에 일제의 흔적은 여수 시내에서도 발견됩니다. 도로과 풀숲 사이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남해와 돌산 사이의 바다를 향해 일제의 주력 대포인 38식 야포 내문이 있던 자리입니다. 바닷가에 튀어나온 사각형의 육지. 역시 일제강점기 시절 군사 비행장으로 인근엔 철도용 터널도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만드는 데는 당시 조선인들의 끊임없는 강제 노역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런 걸 내갖고 저다가 그 앞에 해변가에다가 갖다 비. 그래서 방파제식으로 만드는 거야. 주로 이제 전화르고 세면 푸고 그런 일을 많이 했죠. 지역민들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아픔의 역사가 남겨놓은 현대사의 유적지들. 하지만 대부분 흉물로 방치되거나 표지판 몇 개만 세워놓은 게 전부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이자 산교육의 현장으로 일제강점기 유적들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전남에는 주민보다 태극기가 더 많은 섬이 있습니다. 항일의 섬 완도 소완도가 365일 태극기가 휘날리며 항일 정신을 되새기는 곳이 됐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여름 떼약볕 아래 해무가 가득한 섬마을. 집집마다 지붕보다 높이 태극기가 내걸렸습니다. 바람 타고 넘실대는 태극기가 물결을 이룹니다. 훌륭한 우리 선열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나라사랑 365일 태극기가 전 면에 휘날리는 태극기 섬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365일 태극기가 걸린 완도 소완도는 일제시대 독립에 쓰일 자금을 모으고 독립운동이 왕성하게 전개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옥에 갇힌 이웃을 위해 잠자리에서 이불도 안 덮고 일본 순사와는 말도 하지 않는 불온 동맹을 실천한 곳입니다. 지난해부터 마을 하나씩 태극기가 내걸기 시작하다 마침내 15개 마을 1,300여 가구에 태극기가 모두 개양된 태극기의 섬이 됐습니다. 이제 소완도가 나라사랑 365일 태극기 섬이 된 것을 온 누리에 선포합니다. 섬 곳곳에 심어진 2,000여 그루의 무궁화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세운 항일운동 기념관까지 숭고한 독립정신이 남아있는 완도 소완도가 항일운동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정부가 근로자의 세부담이 높아지는 기준선을 연소득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급여 생활자에게는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비과세와 절세 유령이 필요합니다. 황성철 기자입니다. 급여 생활자 양시호 씨는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와 혜택을 그대로 둔 채 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대기업이라든지 고소득 자영업자가 아닌 유리할 지갑인 월급쟁이들한테 이렇게 부과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월급쟁이 입장에선 자신에게 적합한 비과세와 절세 효과를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세액 공제에 유리한지 한번 상담해 보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현재 연금펀드에 25만 원 가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로 10만 원 더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저소득층에게 가장 유리한 건 연금저축입니다. 세금 계산법이 달라져 실제 돌려받는 돈이 지금보다 2배나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48만 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근로자들이 연금저축을 가입함으로써 절세 효과가 큰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은 현재 15%에서 10%로 내리고 직불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현행대로 30%를 유지합니다. 보험 상품의 경우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비과세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이자 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평생 동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봉급 생활자의 각종 공제를 축소해 근로자들의 조세 형평성 문제와 함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 추진 방향에 대한 농업계의 반발이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계는 최근 정부가 여론에 밀려 세제 개편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농업부문의 비과세 혜택을 대폭 없애는 개편안에서 큰 변화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은 물론 농민들의 세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업계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예비 부부들의 혼수와 예물이 간소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결혼을 준비하는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35%가 혼수를 줄이는 대신 신혼집을 장만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혼수 비용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예비 신부의 평균 혼수 품목 수는 96개였던 것이 최근에는 80여 개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청업체의 막무가내식 대금 인하 압박,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 의혹이 또 터졌습니다.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대금 깎기에 파산에 내몰렸다고 신고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달 전부터 작업이 중단된 대불산단의 한 선박 블록 도장업체. 지난 2011년 블록을 제조하는 원청업체와 선박 블록 1제곱미터 표면을 도장 처리하는데 13,000원씩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2차례에 걸쳐 11,000원까지 작업 단가가 깎였고 결국 1억 6천여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계속 마이너스가 나니까 저번 6월 달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중단했어요. 더 이상 앞날이 안 보여서. 불이익이 우려돼 원청업체의 방침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엄연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였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 원청업체 소속 다른 하도급 업체 8곳 가운데 일부도 역시 단가가 깎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갑을 관계 속에 하청업체들이 불만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면서 하도급 납품 단가를 깎았다 적발된 원청업체는 손에 꼽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다음 계약할 때 해줄까요? 업을 접을라 몰라도 접지 않는 상황에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원청업체는 납품 단가 후려치기가 아니라 시세에 따른 조정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합방 방향 다 합의를 해서 본인들이 다 계약서에 다 도장 찍고 한 거고 공동에 가서 더 뭐 대지를 하든 뭐 하든 판단을 해주겠죠. 저희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일 원하청 업체 관계자를 모두 불러 납품 단가 부당 감액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30년 이상 된 장수 토착 기업은 전체 기업의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이 발간한 지역 중견기업의 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기업 1,500여 곳 가운데 기업 연령이 30년을 넘는 장수기업은 935곳으로 8.9%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고용 인원이 20명을 넘는 기업을 분석한 결과 30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 20%를 넘어서 고용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이 장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의 한 공장에서 인도네시아 출신 32살 S씨가 1톤 무게의 금형기계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S씨가 기계 밑에서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게 아닌가 보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부정부패와 생활 밀착 범죄에 대해 집중 기획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오는 11월까지 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 비리와 지역 토착 세력과의 유착 행위를 단속해 고질적인 부정부패 사범을 집중 수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과 대출 사기 등 생활 밀착형 범죄 수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절도나 농수산물 절도 등 빈발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도보 순찰과 야간 순찰을 늘려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더위 속에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하루 139건의 벌집 제거 요청 신고가 접수돼 구조대가 긴급 출동하는 등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3,100여 곳의 벌집이 제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해도 6월부터 10월까지 1,500건의 벌집 제거를 위해 출동했으며 해마다 8월과 9월 사이에 벌집 제거 요청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 가뭄이 이어지면서 섬 지역을 중심으로 식수난이 심각해져 비상급수가 시작됐습니다. 신안군에 따르면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비가 내리지 않아 상수도 시설이 없는 일부 낙도 주민들이 심각한 식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도초도와 하이도, 신의도 등 5곳에 생수 2,500병을 공급한 데 이어 수자원공사 등의 협조를 받아 비상급수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지붕 건축물이 무려 11만 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재작년부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을 벌여 2,100여 채를 뜯어내고 추가로 철거 작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붕 철거 작업은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주택 개량 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석면 지붕 철거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모두 정비하는 데 최소 2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을무와 겨울 배추가 널뛰기 가격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가을무와 겨울 배추 재배 면적이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무와 배추 재배 의향 면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작년에 추락이 채소류 가격이 높게 형성돼 소득 향상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라남도는 채소 농가의 적정 면적 재배를 권장하고 농협이나 김치 가공업체와의 계약 재배를 확대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서남해의 표층 온도가 섭씨 26도 안팎까지 오르내리면서 해파리 출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주 강한 독성을 가진 노무라입깃 해파리가 진도 앞바다 등 전남 일부 해상에 집단적으로 나타났고 출현율은 이달 초 27%에서 44%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폭염으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바닷가로 노무라입깃 해파리가 몰려들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